자, 그러면 우리 교재 29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29페이지. 자, 그럼 이제 등록과 관련하여 이제 또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쭉 정리하는데,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먼저 29페이지 맨 밑에 게시사항 그랬어요.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실에 게시해야 되는 게 이제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게시사항. 그래서 이제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걸어놔라 해가지고 총 4개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본이 아니라 원본입니다. 원본. 법인이 만일 분사무소라는 걸 설치한다면, 우리가 분사무소 나중에 배울 텐데,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을 받아요. 그럼 이제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이제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무소는 원본이고 등록증 원본이고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입니다. 그다음 자,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 자, 여기서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가 있어요. 이거 시도 조례에 따라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표를 이제 이렇게 걸어놔서 보여줘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자, 여기도 일단 원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환정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격증 있는 사람은 걸고 없는 사람 안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중개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 걸겠죠.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했다면 걸어야 되고 만일 채용하지 않았다면 즉 고용하지 않았다면 걸 필요가 없겠죠.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있으면 걸어라 이 말이에요. 있으면 걸어. 그리고 네 번째 보증 설정 증명서류. 자, 보증 설정했다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자, 이것도 걸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록 절차에서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 준다 했을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보증 설정 증명서류 이렇게 4가지 게시사. 자, 이것은 사무실에 걸어놓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무소 명칭도요. 내가 개성 있게 뭐 내 마음에 드는 문구를 가지고 간판 이름을 멋있게 달고 싶은데요. 우리 법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고 법에서 정해 놓은 문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법정 문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 즉 법에서 정해 놓은 문자 그걸 사용해라. 그럼 법에서 정해 놓은 그 문자가 뭐나요? 이제 그 문자가 뭐냐면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것과 그다음 부동산 중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문구가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다른 문구를 내 개성에 살려서 막 쓰겠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분별한 업자들이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간판 이름을 비슷비슷하게 달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막겠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한마디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법에서 강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정 문자 둘 중에 하나 써야 된다 이건데요. 조심할 것은 또 중개인은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인중개사란 말이 들어가는 걸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중개인은 이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중개인은 이건 사용할 수 있냐? 이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간판만 보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만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 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은요. 지네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이런 간판을 달아가지고 의뢰인들을 유인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아닌 자들은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 쓸 수 없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개업공인 아닌 자들은 둘 중에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되고 비슷한 것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5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개업공인 중에 성명을 표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5개 광고물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5개 광고물 설치는요. 솔직히 간판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 그러니까 간판을 달 때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라. 자, 그래서 이제 5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라. 그런데 이제 이때의 성명은요.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그러니까 이제 진짜 등록을 받은 업자가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이걸 누구한테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하는지 이걸 구분해야겠다. 매치시켜라 이거죠. 자, 그래서 5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성명을 표기해라. 물론 이제 이때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의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3번에 보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란 말이 나와요. 표시광고. 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할 때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때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이거 개업공인중개사만 하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오로지 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요.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어떤가요? 이들도 못해요. 이들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도 표시광고를 못합니다.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만 해요. 물론 개업공인 아닌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 이런 식으로 무자격절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시광고할 때요. 또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명시사항. 그러니까 광고할 때 이것은 꼭 명시하시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뭐가 있나요? 자, 이게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요. 자, 거기 보세요. 중개사무소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셋째, 중개사무소는 자, 중개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은 사무소 명칭. 그러니까 뭐냐면 상호죠. 이게 상호. 사무소 명칭. 네. 그리고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명시해야 돼요. 이렇게 광고할 때.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성명. 이것도 명시해라. 법인 같으면 이제 누구 성명이냐면 대표자 성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인이라면 이제 성명이고요. 자, 그래서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이것도 또 지켜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다음. 자, 이제 또 나머지 내용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중 등록을 보겠습니다. 자. 이중 등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등록을 2번 이상 여기저기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두 종류가 있어요. 등록, 관청, 관할을 달리한 이중 등록, 또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무슨 얘기냐? 내가 강남구에다 등록을 해놓고요. 종로구에다 등록을 또 해요. 그럼 이런 것도 이중 등록이고. 그 다음 종별.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놓고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법인 형태로 등록을 또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중 등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관할을 달리하건 종별을 다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중 등록을 하면 이 등록은 반드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형벌까지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중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중 소속입니다. 자, 이중 소속은 뭐냐? 이거 말 그대로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자,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사무실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자, B라는 사람도 사무실 개업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이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또 들어가면 이거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돼. 또 B라는 사람은 법인에 이렇게 임원으로도 소속되어 있으면 되느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이런 게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냐 이중소속. 그 다음 갑이란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가지고 A 사무소 밑에 소공사로 취직하고 B 사무소의 소공사로 이렇게 양쪽으로 또 소속하면 이것도 이중소속이에요. 또 을이란 사람이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으로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중소속은요. 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하게 되면 처벌받죠. 자, 그런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중소속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하지 마라. 이거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앞에서 배웠던 거. 자, 자격증 양도 대여 똑같습니다. 자, 등록증도 양도 대여하면 안 되고 또 양수 대여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 대여하면 안 되고 양수 대여만 둘 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효력 소멸입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 자, 등록의 효력 소멸은 뭐냐면, 자, 우리가 등록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는데 어느 순간 등록의 효력이 이렇게 소멸됐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등록의 효력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냐?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개인인 개업공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자, 사망하면 더 이상 중개업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등록은요. 등록을 받은 사람한테만 효력이 인정되는 거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하면 없어져. 또 법인 같은 건 해산하면 개인 사망과 똑같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등록 취소 처분. 뭔가 잘못을 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등록이 취소될 것 같은데 그 사유만 해당한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걸 적발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을 받아야 없어진다. 세 번째 폐업 신고. 자, 개인적으로 내가 그만하고 싶어요. 셧다운 내렸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싶으면 등록관청 찾아가서 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가 되죠. 신고 수리가 되면 이제 효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 그냥 때려쳐야지 하고 셧다운 내려놓고 영업을 안 해요. 그리고 신고는 안 했어. 그러면 여전히 등록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가 되어야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무등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등록이 없이 중개업을 한다 이 말이죠. 등록을 없이.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무등록 중개업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지금 이 사람이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지금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살펴보면 다 등록이 없는 형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그럼 이 부동산 거래를 누가 중개를 했느냐? 자, 이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다고 합시다. 뭐 당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등록을 받은 적법한 업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등록업자 통하여 거래를 체결했다면 이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나요? 아, 이거 무효가 안 돼. 이러한 거래는 다 유효입니다. 유효.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 이 사람만 처벌받는 뿐이지 계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만일 이걸 무효라 해버리면 이것도 다 무효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무등록업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의뢰를 했다가 이게 나중에 무등록업자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무효다 이래버리면 완전히 뒤죽박죽 되겠죠. 모든 우리나라 거래가. 자, 그래서 그냥 효력은 발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결격 사유 보겠습니다. 이 결격 사유가 또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막 형법적인 얘기가 등장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그럽니다. 자, 그렇지만 시험에는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렇게 잘 정리하십시오. 자, 결격 사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부동산 거래에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러한 물건 거래 중개를 좀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지 뭔가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좀 배제하자 이거예요. 그게 결격사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언급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조심하세요.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중개사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개업에. 자, 그래서 조금 이따 효력에서도 살펴볼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자, 여기서 이제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 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여기에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없는데 남의 법률 행위를 어떻게 나서서 중개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배제하자 이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그럼 이 결격에서 벗어나나요?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때를 기다려 성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 19세죠. 만 19세 성년이 되어야 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판단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 그래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만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또 법원으로부터요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후견인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얼마든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가세요.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 여기서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우리가 파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빚이 너무 많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제 막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 생활이 궁핍해지죠. 가족 생계도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 변제가 일정 기간 유예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도입된 건데, 자,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좀 부족한데 남의 부동산 거래 또 중개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산 선고.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또 벗어나나요? 자, 다시요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또 법원으로부터요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복권 결정. 그러니까 권리 회복 결정을 받아야 돼요. 이제 당신은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여 이제 빚도 어느 정도 갚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용자들, 이런 사람들 좀 어려워합니다. 수용자라는 형벌을 받았던, 즉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수용자 중에 첫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좀 어렵네요. 자, 여기 봅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종료된 걸로 간주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면제된 경우예요. 면제, 집행 면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료되거나 이렇게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랬네요. 쉽게 말하면 이 3년 동안은 결격이다. 그래서 이 3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요, 자, 형을 마치고 나왔건 면제되어 나왔건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정 기간은. 자, 그러면 여기서 금고 이상의 실형은 또 뭡니까? 이건데요. 자, 우리가 형법상의 형벌을 보면 총 9가지가 단계별로 정해져 있어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부터 시작해서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금고 이상 그랬네요. 그러면 사형, 징역, 금고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그 밑으로는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금고나 징역이나 둘 다 솔직히 깜빵에 가는 겁니다. 깜빵에 가는데 징역은 이제 노역에 종사하고 금고는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 형벌을 말해요. 자세한 거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 하면 이제 자, 교도소에서 우리가 형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행이 종료됐단 말은 뭐냐면 형을 다 마쳤다.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석방하고 자, 가석방이 있습니다. 만기석방. 만기석방은 다 마치고 나오는 거, 가석방은요 좀 모범수다 해가지고 좀 일찍 내보내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만기석방은 자, 집행 종료됐으니까 얼마 있어야 돼요? 3년 기다려야 돼. 자, 3년. 그럼 가석방은요. 자, 이거 이제 조심하십시오. 가석방 형기를 마치기 전에 미리 내보내줬는데 그 형기를 잔형기라고 그래요. 잔형기. 그러면 이 남아있는 형기를 없애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일찍 내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마저 보내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 이걸 다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잔형기를 다 보내요. 그래야 이제 최종적으로 만기가 돼요.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해라? 3년 지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석방 좀 잔형기를 집에서 보내고 그래야 종료가 되니까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형기가 얼마인지 알고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제됐다. 자, 형이 면제됐다는 얘기는 형이 아직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그 형기를 없애버리겠다. 면제란 말이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법률이 변경됐다. 형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사면. 이걸 간단하게 특사 그러는데 대통령이 자, 또 모범수들을요. 국가경축일이나 고유 명절 이런 날 맞이해가지고 그냥 면제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형이 남아있지만 그걸 다 마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얼마 있으면 되냐? 3년 있어라. 자, 그래서 면제를 받아 나왔어도 3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 자, 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 두 번째입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랬네. 자,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는요. 그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뭐 3년 이런 거 없어요. 유예 기간 동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집행유예라는 게 뭡니까? 이건데요. 자, 집행유예는 그거예요. 자, 징역 2년 선고를 받아요. 징역 2년 선고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행을. 여기서 집행을 한단 말은 이제 교도소 가서 형을 사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유예는요. 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 말이에요. 즉 교도소로 보내서 형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겠다 이거 재판관이. 그래서 그냥 집행유예는 집으로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실은. 대신 반성할 시간을 정해줘요. 그래서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요. 1년에서요.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재판관이 딱 판단해 봐가지고 너는 이 기간 동안 반성해라.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반성하고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을 없애겠다. 이걸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어떻게 선고를 하냐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징역 2년 깜빵에 가서 살 것을 풀어주는 대신에 3년 동안 집으로 가서 반성해라. 그래서 이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 선고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 기록이 없어집니다. 전과 기록이. 자, 그러면 자 집행유예 기간은요 1년에서 5년 해가지고 재량껏 재판관이 선고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 있어요? 3년. 그럼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는요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결격 기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년. 만약 집행유예를 1년 받았다 그러면 결격 기간 1년. 집행유예를 5년 받았다 그러면 결격 기간은 5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자,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또 3년간 결격.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3년간 결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요. 벌금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결격이 아니라 얼마?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 그 다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 앞으로 가서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인지 다른 뭐 형법, 상법, 민법 이런 법에 의하여 벌금을 받은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것은 결격이 아니에요. 아무리 500만 원, 1000만 원 받았어도. 그런데 여기서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경우는요. 중개사법 안 따져요. 다른 법 다 포함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법이 다 포함돼요. 벌금만 그렇습니다. 벌금만 중개사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 중개사법 위반자입니다. 이제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 행정처분. 어떤 게 있냐? 자, 우리 법령 위반을 통하여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양가를 위반. 자격이 취소됐어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요. 이거 몇 년간 결격이냐? 3년간 결격. 그러니까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 못해요. 두 번째, 자격 정지네요. 자, 이 자격 정지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잘못했을 때 얻어맞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자격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정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정지 기간은요. 6개월 이하로 때리는데 자, 3개월 때리면 3개월, 5개월 때리면 5개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자, 이번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면 이것도 몇 년간 결격? 3년.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이건 보지 마세요. 좀 어려운 거라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 자, 35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것은 설명을 잘 보세요. 뭐냐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업무정지를 때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일 업무정지 자, 이렇게 6개월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영업정지 얻어 맞았으니까 중개업을 못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야 6개월 동안 일 못하면 나 어떻게 사란 말이냐. 그래서 한 달 있다가 폐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등록을 하면 어떨까요? 만일 또 다른 동네 가서 등록을 한다면 업무정지 때리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비록 이렇게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폐업을 했을 때 그 업무정지 기간 남은 기간 동안은 여전히 결격이니까 이제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결격. 자, 그 다음 5번 양가로 5번.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복잡하고요. 자, 간단합니다. 이것도 뭐냐? 자, 이번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렇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발이 되어 업무정지를 이렇게 얻어맞았겠죠. 그래서 만일 업무정지 6개월 얻어맞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법인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얻어맞았으니까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으로 있던 사람. 자, 사원 임원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야, 우리 회사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얻어맞아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우리 월급도 못 나오겠다. 우리도 덩달아 일도 못하니까 월급도 못 나오니까 차라리 여기 사표 쓰고 다른 법인에 취직해서 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표 쓰고 나가서 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일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업무 정지 저지른 잘못을 할 때 이걸 막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책임져라 이거예요. 책임져라. 그래서 니네들은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 얘기. 이 기간 동안 똑같이 책임져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큰 번호 5번이죠. 자, 큰 번호.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이. 자, 이것도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자, A라는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중개법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만일 대표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표자고요. 갑, 을, 병, 정. 자, 이 사람이 임원이라고 해봅시다. 임원. 그런데 이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이네요. 자, 이 한 사람이 결격. 그럼 원래 우리가 등록 절차에서 그랬잖아요. 법인은 사원,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등록을 받을 때는 결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임원의 결격이 곧 법인 당신의 결격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책임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결격을 곧 법인 네 결격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법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은 곧 법인 네 결격으로 보겠다. 법인. 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결격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임원의 결격이 곧 자기의 결격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조치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 일단 봅시다. 자, 그 밑에 이제 효과. 자, 결격사의 효과를 봅시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예. 아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나 중개업 하고 싶어요.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안 받아줘요. 잘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소공사나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요. 사무실 개업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직원으로 취직해서 일하는 것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이거. 다 안 된다. 그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면서 이렇게 등록 결격에 해당해요. 결격. 자, 이렇게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등록 절차할 때도 그랬죠. 결격에 해당하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등록 신청할 때는 결격이 아니었어요. 중개업을 하다가 이렇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자, 반드시 취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결격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 자,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이 결격을 법인의 결격이 돼요. 그러면 자, 법인이 결격이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이 결격이니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겠네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취소되면 좀 가혹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격에 해당하는 사람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이걸 해고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죠. 해고해서 없애면. 그럼 이제 결격이 아니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가 해고하든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면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격 사유 파트를 살펴봤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만은 자주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